이 이야기는 첩의 딸로 태어나 존재감 없이 살아왔던 은희의 반전 드라마입니다. 은희는 정실딸 화영 대신 마마자국으로 흉한 얼굴을 가진 윤가댁 도련님한테 시집을 대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첫날 밤 아무런 흉도 없는 서방님의 잘생긴 얼굴을 보고 은희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은희는 모두를 속이고 언니 대신 혼인하게 된 것을 염려하고 있었지만 서방님은 이미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이 화영이 아니라 은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반전 드라마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안채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뒤란에서 나무를 다듬는 아이였다. 아버지는 이 고을 유지였고 한양의 벼슬길도 닿아 있는 양반가의 주인이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다. 정실마님 앞에서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언니 화영이 지나갈 때면 벽 쪽으로 몸을 기울여야 했다. 어머니는 말수가 적은 그 집의 첩이었다. 바깥의 구석 작은 방 하나를 쓰며 밤이면 등잔불도 아껴 켰다. 정실마님은 어머니를 부르실 때 이름 대신 그쪽 사람이라 하셨다. 종들은 어머니께 말을 놓았고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첩의 소생은 끝내 첩의 소생이지. 나는 밥상을 받아도 늘 안채 구석진 곳에서 받았다. 언니의 밥상과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어머니는 새벽마다 내 머리를 빗겨주었다. 빗질 소리만이 방 안을 채우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다. 은희야. 예, 어머니. 이름은 남이 주는 게 아니다. 네가 지키는 거다. 나는 그 말뜻을 온전히 알지 못했다. 다만 어머니의 손길이 내 머리칼을 쓸어내릴 때마다 그 말은 가슴 한편에 차곡차곡 쌓였다. 어머니가 눈을 감던 날 앞마당 감잎이 한꺼번에 떨어졌다. 가을도 아닌데 나무가 스스로 잎을 떨구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하늘이 징조를 내렸다 하였고 혹은 첩의 죽음이라 대수롭지 않다 하였다.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고 있었으나 그 손은 차갑게 식어갔다. 빈손은 사랑채 뒤편 협소한 곳에 차려졌고 문상객은 없었다. 정실마님은 오시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날 하루 사랑채 문을 닫으셨다. 그 뒤로 내 이름은 방문 안쪽에만 남았다. 바깥 사람들은 끝내 불러주지 않았다. 하인들은 저기 그 아이라 가리켰고 정실마님은 아예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 이름이 사라진 사람은 서서히 사람이 아닌 것이 되어갔다. 나는 밤마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저고리를 꺼내보았다. 깃 안쪽 솔기 사이로 가늘게 수놓인 글자가 있었다. 어머니가 바늘로 한 땀 한 땀 새긴 것이었다. 박씨소생, 은희. 나는 그 바늘땀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실밥에 매듭, 바늘이 지나간 자국, 천 사이로 스민 어머니의 체온. 그것이 내가 가진 전부였다. 세상이 내게 내어준 것은 그 몇 자뿐이었다. 이름 석자와 출생의 표식 하나. 나는 그것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겨울이 길었다. 나는 방 안에 홀로 앉아 바느질을 하거나 언니가 읽다 버린 책을 몰래 들춰보았다. 손은 곱게 자랐으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살았다. 이름 없이 소리 없이 그렇게 첩의 딸로 자라났다. 봄 기운이 들 무렵 집안에는 혼사를 치른다 하여 사람 발길이 잦았다. 언니 화영의 혼사였다. 사랑채에는 혼서지가 펼쳐졌고 마당에는 패백 물목이 날마다 늘어났다. 비단보자기, 청홍실, 대추와 밤. 하인들은 분주히 오갔고 정실마님은 언니의 혼수를 하나하나 점검하셨다. 나는 안채 구석에서 그 광경을 멀리 바라보았다. 언니의 혼례는 곧 집안의 경사였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사랑채 분위기가 달라졌다.
신랑 되는 윤가 도령이 어릴 적 천연두를 알아 얼굴에 마마 자국이 심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음엔 수군거림이었으나 곧 장터까지 퍼져나갔다. 윤가 도련님 낯이 흉하다던데 혼사 깨지는 거 아니겠소? 사람들의 입은 가벼웠다. 언니는 그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밤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치맛자락을 걷어차며 소리 높여 울었다. 이런 혼사 원치 않습니다. 차라리 죽겠어요. 정실마님은 문 앞에 서서 차가운 목소리로 타일렀다. 혼서지가 오간 마당에 무슨 소리냐? 채통을 생각해라. 하나 언니의 울음은 그치지 않았다. 나는 뒤란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나무를 다듬었다. 언니의 서러움을 모르는 바 아니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신랑, 그것도 흉한 얼굴이라는 소문만 잔뜩 들은 채 보내지는 혼사. 누가 기뻐하겠는가. 그러나 나는 언니를 위로할 수 없었다. 언니는 내 위로를 받을 사람이 아니었고 나는 위로할 자격이 없었다. 며칠이 지나도 언니는 완강했다. 밥상을 물렸고 혼수 바느질에 손도 대지 않았다. 정실마님의 얼굴이 굳어졌고 아버지는 사랑채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집안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혼례를 석 달 앞둔 시점이었다. 그날 밤 달빛이 얇게 방문에 스며들 무렵 정실마님이 내 방문을 열었다. 나는 깜짝 놀라 일어나 앉았다. 정실마님이 내 방에 오신 것은 처음이었다. 등잔불 아래 정실마님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은희야, 예, 마님. 네가 언니 대신 윤가로 가거라.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정실마님은 차분히 말을 이었다. 화영이는 끝내 고집을 꺾지 않는구나. 혼서지가 오간 마당에 혼사를 파하면 집안 체면이 말이 아니다. 네가 대신 가면 윤가에서도 모를 것이다. 얼굴을 본 적 없으니.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이 집 떠날 방도이기도 하다. 첩의 소생으로 이 집에 남아 늘을 것이냐. 가서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거라. 그게 네 살 길이다. 정실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거짓은 아니었다. 나는 이 집에서 평생 그늘로 살 수밖에 없었다. 언니를 대신해 시집을 간다는 것은 거짓된 일이었으나 동시에 내게 주어진 유일한 출구이기도 했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대답 대신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럼 그리 알겠다. 정실마님은 돌아서서 방문을 닫았다. 나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달빛은 얇고 길었다. 말 한마디 내 편인 이없던 그 밤, 나는 홀레나를 받아들였다. 내 이름이 아닌 언니의 이름으로 낯선 집으로 가는 길을, 그 길로 내 삶은 남의 자리를 대신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홀레날 새벽부터 집안은 술렁였다. 하인들은 초래청을 꾸미고 안채에는 신부 단장이 시작되었다. 나는 언니의 홀례복을 입었다. 붉은 치마와 노랑 저고리, 가슴에는 금박 놀이개가 흔들렸다. 머리에는 족두리를 얹고 얼굴에는 연지곤지를 찍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은희가 아닌 화영으로 꾸며진 모습이었다. 정실마님이 들어와 내 옷매무새를 고쳐주며 낮게 속삭였다. 윤가에서는 네가 화영이다. 절대 실수해서는 안 된다. 이 집안 체면이 네 손에 달렸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깨물고 마음을 다잡았다. 오늘부터 나는 최화영이다. 최은희는 이 집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진다. 초래청이 마당에 차려졌다. 붉은 휘장이 드리워지고 기러기와 술상이 준비되었다. 하객들이 모여들었고 악사들이 자리를 잡았다. 나는 족두리 끝에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대기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두려움이었는지 기대였는지 알 수 없었다. 신랑 행차가 도착했다. 말발굽 소리가 대문 앞에 멎었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다. 나는 발을 내디뎠다. 한 걸음, 두 걸음. 초래청으로 향하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다. 하객들의 시선이 온몸에 닿았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초래청에 들어서자 신랑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그런데 이상했다. 신랑은 관례와 달리 얼굴을 흰 천으로 가리고 있었다. 사목관대를 갖추고 서 있으되 얼굴만은 천으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꼴인가? 얼굴을 가렸다니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마마 자국이 그리 심한가 보오. 속삭임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나는 신랑을 바라보았다. 흰 천 너머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자세가 꼿꼿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초래가 시작되었다. 기러기를 주고받고 절을 올렸다. 술잔을 나누고 합글레를 치렀다. 모든 의식이 조용히 진행되었으나 사람들의 시선은 신랑의 흰 천에 머물러 있었다. 나는 예법대로 움직이며 소리 없이 조복의 끝자락을 추슬렀다. 내 마음속 떨림까지 감출 수는 없었으나 겉으로는 조용히 예를 다했다. 혼례가 끝나고 신행길에 올랐다. 가마 안에서 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 집에 내 이름은 없었고 돌아갈 곳도 없었다. 가마가 흔들릴 때마다 가슴이 흔들렸다.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낯선 집, 낯선 사람, 그리고 낯선 이름으로. 윤가 저택에 도착했다. 기와집이 크고 단정했다. 안채로 안내되어 신방에 들었다. 방 안에는 붉은 촛불이 켜져 있었고 이불이 단정히 펼쳐져 있었다. 나는 족두리를 벗고 앉아서 기다렸다. 오늘 밤 나는 누구인가? 화영인가? 은희인가? 한참이 지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신랑이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흰 천을 두르고 있었다. 등잔불이 벽에 얇게 흔들릴 때 그 사내가 조심스레 자리에 앉았다. 한참이나 말이 없더니 천천히 손을 들어 천을 벗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소문과 달리 그의 얼굴에는 흉이 없었다. 마마 자국도 흉터도 없었다. 눈빛이 고요했고 이목구비가 단정했다. 나는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허튼 소문을 먼저 앞세워 사려었소. 겉모습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인가? 그 마음을 보고 싶었소. 나는 입술을 달싹였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가 다시 물었다. 그대 이름을 내가 불러도 되겠소?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어떤 이름을 말해야 하는가? 화영인가? 은희인가? 나는 고개를 숙였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최은희.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가 어찌 내 이름을 아는가?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다. 그대가 화영이 아니라는 것 나는 알고 있소. 은희 맞지 않소? 그 한마디가 방 안에 퍼질 때 내 가슴 안쪽에서 오래 묶인 매듭이 조금 느슨해졌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진짜 이름을 불러주었다. 나는 이른 새벽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약탕관에 불을 지피고 대추와 도라지를 정성스레 씻었다. 시아버님께서 오래 몸이 편찮으시다 하였다. 기침이 작고 입맛이 없으시다 했다. 나는 물을 붓고 약재를 넣어 천천히 달였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약 냄새가 부엌에 퍼졌다. 약이 다 달여지자 사발에 따라 시아버님 처소로 향했다. 문 앞에서 조심스레 여쭈었다. 아버님, 약을 가져왔나이다. 안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너라.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시아버님은 이불에 기대 앉아 계셨다. 얼굴이 야위셨으나 눈빛은 온화하셨다. 나는 무릎을 꿇고 약사발을 두 손으로 받들어 올렸다. 오늘은 입맛이 좀 도십니까? 시아버님은 사발을 받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래, 조금 낫구나. 네 정성이 느껴진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시아버님의 손이 사발을 쥔 채 가볍게 떨렸다. 나는 그 손을 조심스레 받쳐드렸다. 사발의 온기가 내 손에도 전해졌다. 며칠이 지나자 시아버님의 기침이 줄고 안색이 돌아오셨다. 시어머니께서 나를 부르셨다. 세아가 탄이 덕이구나. 아버님께서 약을 잘 드신다 하시더라. 나는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처음으로 이 집에서 존중받는 새아가로 불러주셨다. 내가 화영이 아닌 은이라는 것을 서방님께서 시어머니께 사실을 말씀드렸다 했다. 언니를 대신해 온 것, 내 진짜 이름이 은이라는 것. 시어머니는 처음엔 놀라셨으나 며칠 지켜보시더니 받아들이셨다. 첩의 딸이든 정실의 딸이든 이 집 며느리는 네가 되었다. 정성을 다하거라.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처음으로 누군가 내 존재를 인정해 주었다. 나는 날마다 약을 다리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렸다.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하고 부엌일을 거들었다. 손이 거칠어졌으나 마음은 조금씩 편안해졌다. 서방님은 밤이면 방에 들어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수고가 많소. 아니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그대는 참 강한 사람이오.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강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살아내는 것이었다. 어느 날 장터를 다녀온 이웃 안악이 우물가에서 말했다. 윤가 새며느리 손이 약손이라지. 시아버님께서 많이 차도가 있으시다던데. 그래? 어디서 온 며느린가? 최가댁 따님이라던데. 참 효성이 지극하다더군. 나는 우물가 모퉁이에서 그 말을 들었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나를 좋게 말해주었다. 내 이름을 입에 담아주었다. 나는 물동이를 이고 집으로 돌아왔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그 무렵 소식이 친정에도 들어갔다. 서방님의 편지를 받은 친정에서는 당황했다고 들었다. 정실마님과 화영 언니가 노발대발했다 했다. 하나 이미 혼인은 이루어졌고 윤가에서는 나를 며느리로 인정했다. 되돌릴 수 없는 일이었다. 나는 친정 소식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하나 서방님이 말했다. 그대가 잘못한 것이 아니오. 그대는 시킨 대로 했을 뿐이오. 이제 이 집 사람이니 여기서 편히 지내시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이제 윤가 사람이다. 최은희에서 윤가댁 며느리가 되었다. 봄볕이 마루에 따스하게 내려앉았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바느질을 했다. 시어머니께서 옆에 앉으시며 말씀하셨다. 아가야, 네가 이 집에 온 것이 하늘의 뜻인가 보구나. 나는 바늘을 멈추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시어머니의 눈가가 부드러웠다. 정성을 다하는 내 모습이 기특하다.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예, 어머님. 나는 처음으로 어머님이라 불렀다. 그 말이 입에서 나올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봄볕 같은 평화는 짧았다. 하나 그 짧은 온기가 내 마음 한편에 오래 남았다. 질시는 늘 오래 남는 법이지만 온기도 또한 남는다는 것을 나는 그때 알았다. 친정에서 정실마님과 화영 언니의 입술이 바짝 말랐다고 들었다. 하나 나는 더 이상 그곳 사람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이곳 사람이었다. 평온한 날들이 이어졌다. 나는 새벽마다 일어나 약을 다리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렸다. 시아버님의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시어머니께서는 내 손을 잡으며 흐뭇해하셨다. 서방님은 날마다 사랑채에서 글을 읽으시고 저녁이면 내 방으로 오셨다. 나는 처음으로 평안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서 사람이 왔다. 대문 밖에서 하인이 고했다.
최가 댁에서 계집종을 보냈나이다. 작은마님 수발을 들라 하셨다 합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친정에서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불길했다. 하나 거절할 수도 없었다. 시어머니께 여쭈니 허락하셨다. 친정에서 보낸 사람이라면 받아들여야지. 수발을 드는 사람이 있으면 네 일도 덜하겠구나. 나는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이튿날 금춘이라는 계집이 들어왔다. 20 남짓한 나이로 얼굴이 똑똑하고 눈빛이 영리했다. 나에게 공손히 절을 올렸다. 작은마님, 금춘이라 하옵니다. 정실마님께서 마님을 잘 모시라 하셨습니다. 그래, 앞으로 잘 부탁한다. 예, 마님. 금춘은 손놀림이 재빠르고 말끝이 공손했다. 방을 치우고 옷을 개고 빨래를 거들었다. 시어머니께서도 흡족해 하셨다. 아가야, 친정에서 좋은 사람을 보내구나. 일 처리가 야무지더라. 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예, 어머님. 처음 며칠은 별일 없었다. 금추는 성실히 일했고 나를 공손히 대했다. 나는 조금씩 경계를 풀었다. 어쩌면 친정에서 진심으로 나를 돕고자 보낸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나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다. 내가 달인 약탕에서 낯선 씁쓸함이 풍기기 시작했다. 나는 처음엔 약재를 잘못 넣었나 싶어 다시 달였다. 그러나 씁쓸함은 여전했다. 시아버님께서 약을 드신 후 얼굴을 찌푸리셨다. 아가야, 오늘 약이 좀 쓰구나. 죄송하옵니다, 아버님. 다시 다려오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달려가 약재를 다시 살폈다. 그런데 대추가 평소보다 적었고 알지 못하는 검은 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다. 나는 금춘을 불렀다. 금춘아, 이 약재 내가 준비했느냐? 예, 마님. 제가 부엌에서 정리하다가 준비했나이다. 잘못되었나이까? 아니다. 그냥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하마. 예, 마님. 금추는 고개를 숙였으나 그 눈빛이 묘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시아버님의 기침이 다시 깊어졌다. 죽그릇도 반쯤 남기셨다. 시어머니께서 근심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다. 새아가, 아버님께서 다시 편찮으시구나. 약을 바꿔봐야 하지 않겠느냐? 예, 어머님. 제가 약방에 가서 약재를 다시 지어오겠나이다. 나는 마음이 무거웠다. 분명 약을 정성껏 다렸는데 왜 차도가 없으실까? 혹시 내 정성이 부족한가? 그날 저녁 우물가에서 하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작은마님이 약을 달리 쓴다던데 예전에는 차도가 있으셨는데 요새는 오히려 더 안 좋으시다지. 혹시 무슨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 나는 숨이 막혔다. 사람들이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동이를 들고 돌아왔다. 억울하다는 말은 늘 변명처럼 들리니 아무 말 말자 다짐하였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나는 방문을 살짝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달빛이 마당에 흐렸다. 그때 금춘의 그림자가 내 방 앞을 지나갔다.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조용히 뒤를 따라갔다. 금춘은 뒤란으로 갔다. 장독대 뒤편에서 무언가를 꺼내 치마폭에 감췄다. 작은 주머니 같았다. 그리고 내 방으로 돌아오려는 기척이 들렸다. 나는 재빨리 방으로 들어와 이불을 덮었었다. 금춘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다. 나는 숨을 죽이고 누워 있었다. 금춘의 발소리가 내 옷장 쪽으로 향했다. 옷장을 여는 소리, 무언가를 뒤적이는 소리. 한참이 지나 금춘이 나갔다. 나는 일어나 옷장을 열어보았다. 어머니가 남긴 낡은 저고리가 밖으로 꺼내져 있었다. 그 옆에 낯선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다. 나는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열어보니 검은 가루가 들어 있었다. 독초 냄새가 났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금춘이 내 옷장에 독초를 넣어둔 것이다. 이것을 누군가 발견하면 내가 시아버님을 해하려 한 것처럼 보일 것이었다. 사소한 낯설미 등을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금추는 나를 돕기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친정에서 보낸 칼날이었다. 나는 주머니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어찌해야 하나? 이것을 버리면 금추는 다시 무언가를 꾸밀 것이다. 그렇다고 누군가에게 말하면 믿어줄까? 나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머니를 다시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증거로 남겨두기로 했다. 언젠가 진실이 드러날 때를 위해. 그날 밤 달은 차갑게 빛났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어머니의 저고리를 끌어안았다. 어머니, 제가 어찌해야 할까요? 나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바람소리만 방문을 스쳤다. 밤새 뒤척이다 새벽이 밝았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났다. 평소처럼 약을 다리고 시부모님께 문안을 드려야 했다. 금추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나를 거들었다. 나는 그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 세아가 안색이 안 좋구나. 밤에 잘 못 잤느냐? 시어머니께서 내 얼굴을 살피시며 물으셨다. 아닙니다, 어머님. 괜찮사옵니다. 몸조리 잘해야 한다. 무리하지 마. 예, 어머님. 나는 고개를 숙였다. 금춘이 이상하다고 내 옷장에 독초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도 없이 말하면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다. 나는 입을 다물었다. 이튿날 이른 아침 금춘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다. 이 방에서 이상한 것이 나왔사옵니다. 나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듣고 달려갔다. 이미 하인들이 내 방 앞에 모여들고 있었다. 금춘이 내 방문을 활짝 열어놓고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다. 이것이 무엇이옵니까? 작은 마님 옷장에서 나왔사옵니다. 금춘이 주머니를 열어 보였다. 검은 가루가 쏟아져 나왔다. 하인들이 웅성거렸다. 저게 무엇이냐? 독초 아니냐? 작은 마님께서 왜 그런 것을 갖고 계시나? 나는 온몸이 굳었다. 이것이 금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았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인지. 금춘은 서슴없이 내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 돼요! 작은 마님의 허락도 없이! 하인 하나가 말렸으나 금춘은 이미 옷장을 활짝 열어젖혔다. 옷가지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리고 옷장 깊숙이 감춰둔 어머니의 낡은 저고리가 꺼내졌다. 금춘이 저고리를 펼쳐들었다. 귀 속의 바늘땀이 햇빛에 드러났다. 이것 보세요. 박씨 소생, 은이라 적혀 있사옵니다. 첩의 딸이 시아버님을 해하려 독초까지 품었나이다. 시어머니께서 마당으로 나오셨다. 하인들이 길을 열었다. 시어머니께서 저고리를 받아들고 바늘땀을 살피셨다. 나를 세상과 이어주던 단서가,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증표가 그날은 오히려 나를 범인으로 만드는 증거가 되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세아가, 이 독초가 어찌 내 옷장에 있는 것이냐?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물으셨다.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 있었다. 소인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모른다니? 내 옷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하인들이 수군거렸다. 역시 첩의 딸이라 시아버님을 해하려 했구나. 독초를 품고 있었다니. 시어머니께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 하셨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빛이 역력했다. 첩의 소생인 것을 알고도 받아주셨는데 독초까지 품고 있었다는 사실은 다른 문제였다. 네가 정말 시아버님을 해하려 한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더욱 흐려졌다. 그때 서방님이 사랑채에서 나왔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켰다. 서방님이 다가와 독초 주머니와 저고리를 보고는 나를 바라봤다. 부인, 이것이 부인의 것이요? 저고리를 가리키며 물었다. 예, 서방님. 친정 어머니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독초는 어찌 된 것이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옵니다. 누군가 제 옷장에 넣어둔 것이옵니다. 내 목소리가 절박했다. 하지만 서방님은 내 눈을 들여다보고는 말없이 물러났다. 등 뒤로 멀어지는 발걸음 소리가 길었다. 시어머니께서 한숨을 내쉬셨다. 세아가, 오늘은 네 방에 있거라. 이 일을 어찌해야 할지 생각해 봐야겠다. 예, 어머님. 나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방으로 돌아갔다. 금춘이 뒤에서 나를 따라왔다. 마님, 제가 방을 정리할게요. 아니다. 나 혼자 있고 싶다. 물러가거라. 금춘은 잠깐 망설이더니 물러갔다. 나는 방문을 닫고 주저앉았다. 어머니의 저고리가 마루에 버려져 있었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고 어머니가 새겨준 내 이름의 바늘땀을 쓰다듬었다. 해가 기울었지만 저녁 밥상도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배가 고프지 않았다. 다만 목이 말라서 물동이로 가 물을 따라 마셨다. 밤이 되자 서방님이 방문 앞에 잠시 서 있었지만 문을 두드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기척을 들었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다. 소리 없이 어머니의 저고리를 품에 안고 그날 저녁 내 이름은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독을 품은 며느리로 시아버님을 해하려 한 여자로 전락했다. 첩의 소생이라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으나 이제는 그것이 범죄의 동기처럼 여겨졌다.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밤이면 등잔 불꽃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혼자 방 안에 갇혀 지냈다. 시어머니께서는 더 이상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 서방님은 사랑채에만 계셨다. 밥상은 하루에 한 번 금춘이 들여다 놓고 갔다. 금춘의 얼굴에는 이제 가식도 없었고 눈빛이 차가웠다. 나는 손바닥에 밴 약초 냄새를 맡았다. 아직도 손끝에 남아 있었다. 이 손으로 시아버님께 약을 다려드렸다. 이 손으로 빨래를 하고 바느질을 했다. 소문은 걷잡을 수 없게 돌았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들. 우물가에서, 장터에서, 사람들 입에서 내 이름이 오르내렸다. 첩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왔다지. 독초를 품고 있었다던데. 독초는 어디서 났을꼬? 시아버님을 해하려 했다지 아마. 나는 변명하지 않았다. 믿지 않는 귀는 길지 않고 소문은 길었다. 한번 입에 오른 말은 눈덩이처럼 커져서 돌아왔다. 진실을 말한들 누가 들어주겠는가. 어릴 적 어머니가 남긴 저고리를 베개맡에 올려놓고 바늘땀을 손끝으로 셌다. 한 땀, 두 땀, 세 땀. 어머니는 이 바늘땀을 몇 번이나 고쳐가며 내 이름을 새겼을까. 등불 아래서 눈을 가늘게 뜨고 실을 꿰며 나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는 이는 없었고 바람 소리만 창호지를 스쳤다. 사흘째 되는 날 밥상을 들고 온 금춘이 문 앞에서 말했다. 마님, 친정에서 소식이 왔나이다. 정실마님께서 몹시 노하셨다 하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금춘은 밥상을 놓고 물러갔다. 친정. 그곳은 이제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정실마님이 노하시든 언니가 기뻐하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나는 이미 그곳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이곳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방 안에 갇혀 있었다. 밤이 깊어졌다.
나는 등잔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끝나는 것일까? 이대로 이 방에 갇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채 살아가는 것일까? 문득 서방님의 얼굴이 떠올랐다. 혼례 첫날 밤 흰 천을 벗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대 이름을 내가 불러도 되겠소? 처음으로 내 진짜 이름을 불러주셨다. 그날의 온기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다. 서방님은 나를 믿으실까? 아니면 의심하실까? 방문 앞에 서셨다가 가신 그날 밤 서방님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들어오고 싶으나 들어올 수 없는, 믿고 싶으나 믿을 수 없는 그런 무게가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뺨을 타고 내려왔다. 어머니,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속삭이듯 물었다. 방 안은 고요했다. 등잔불만 작게 흔들렸다. 나는 저고리를 꼭 끌어안았다. 바늘땀이 손끝에 닿았다. 거칠고 삐뚤고 그러나 정성스러운 바늘땀. 어머니의 손길이 느껴졌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독을 품은 여자가 아니었다. 시아버님을 해하려 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는 박씨소생, 은희. 첩의 딸이 돼 정성을 다한 며느리였다. 손끝으로 약을 다리고 무릎 꿇어 어른을 섬긴 사람이었다. 등잔불이 다 타들어갔다. 나는 일어나 기름을 더 부었다. 불꽃이 다시 살아났다. 작지만 환했다. 나는 문을 열어 밤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이 총총했다. 저 별들은 알까? 나의 억울함을. 바람이 불어왔다. 차가웠으나 상쾌했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등잔불 아래로 돌아와 앉았다. 나는 다짐했다. 소리 높여 억울함을 외치지 않으리라. 다만 조용히 진실이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리라. 서방님은 침묵했으나 움직이고 있었다. 사랑채에만 계시는 듯 했으나 밤마다 나가셨다. 나는 창틈으로 서방님의 그림자가 담장을 넘는 것을 보았다. 어디로 가시는 것일까? 무엇을 하시는 것일까? 나흘째 되는 날 밤 서방님께서 하인 만복을 불러 짧게 이르셨다. 나는 방문 틈으로 그 목소리를 들었다. 만보가 예, 도련님. 금춘의 발걸음을 살피거라. 밤마다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조심스레 들키지 말고. 예, 도련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만복의 발소리가 멀어졌다. 나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서방님께서 움직이고 계셨다. 나를 믿으시는지 의심하시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진실을 찾고 계셨다. 며칠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방 안에 갇혀 지냈다. 시어머니께서는 한 번도 나를 부르지 않으셨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편찮으셨다. 다른 의원을 불렀고 약방도 바꾸었다 들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어느 날 저녁 만복이 사랑채로 돌아왔다. 나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다. 만복이 서방님께 고개를 깊이 숙이며 보고했다. 도련님, 밤마다 금춘이 사랑채 담장을 넘어 외부 사람을 만나옵니다. 누구를 만나더냐? 최가때 화영 아씨옵니다.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화영 언니가 금춘과 만나고 있었다. 어디서 만나더냐? 비싼 사당 근처옵니다. 어둠 속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못해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듣지 못했으나 금춘이 무언가를 건네받는 것을 보았나이다. 무엇을 건네받았는가?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이었나이다. 약재 같기도 하고 확실치 않사옵니다. 서방님께서 한참 침묵하셨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계속 지켜보거라. 증거가 더 필요하다. 함부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 예, 도련님. 만복이 물러갔다. 나는 문틈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다. 작은 조각들이 한 줄로 이어졌다. 독초, 옷장, 수군거림, 약탕의 이상한 씁쓸함. 끝내 귀착점은 친정이었다.
언니였다. 언니는 나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 대신 내가 윤가 며느리가 된 것을,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을, 그 모든 것이 원래 언니의 것이었으니 나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서방님께 달려가 말씀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지 않았다. 서방님께서 알아서 움직이고 계셨다. 사흘 뒤 만복이 다시 돌아왔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손에 쥐고 있었다. 도련님, 이것 좀 보세요. 만복이 펼쳐 보인 것은 작은 종이 쪽지였다. 서방님께서 받아들고 등불에 비추어 읽으셨다. 약을 바꿔서 달고 옷장에 넣어라. 들키지 말라. 화영의 글씨로구나. 예, 도련님. 금춘이 떨어뜨린 것을 주었나이다. 서방님께서 종이를 천천히 접으셨다. 목소리가 차가웠다. 이제 충분하다. 내일 사람들을 모아라. 마당으로. 예, 도련님. 나는 창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달빛이 서방님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나는 처음으로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진실이 드디어 내게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서 아무 말씀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다. 참 따뜻했다. 새벽 달구름을 듣고 나는 눈을 떴다.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오늘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나는 일어나 어머니의 저고리를 꺼내 보았다. 바늘땀을 손끝으로 쓰다듬어 보았다. 나는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다. 머리를 빗고 저고리 깃을 바로 여몄다. 오늘 나는 마당에 나갈 것이다. 고개를 들고 떳떳하게. 햇살이 창호지를 뚫고 들어왔다. 따뜻했다. 나는 방문을 열었다. 오랜만에 밖으로 나갔다. 마당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었다. 드디어 진실이 드러날 시간이었다. 사람들이 마당에 모였다. 시어머니께서 안채에서 나오셨고 시아버님께서도 몸이 편찮으신 중에 사랑채 마루에 앉으셨다. 하인들이 마당 양쪽에 줄지어 섰다. 금춘도 그 사이에 서 있었다. 금춘의 얼굴에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햇살이 처마 끝을 깎으며 내려앉았다. 봄날이었으나 공기는 팽팽했다. 나는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섰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내게로 향했다. 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 마당 한가운데 섰다. 서방님께서 사랑채에서 나오셨다. 배기에 갓을 쓰신 모습이 단정했다. 서방님께서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조용히 입을 여셨다. 오늘 여러분을 모은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함이오. 사람들이 술렁였다. 서방님께서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 하셨다. 내 아내가 독초를 품고 아버님을 해하려 했다는 소문이 돌았소. 하나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소. 시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서방님을 바라보셨다. 아내는 혼례 내내 내 얼굴을 보지 못하였소. 내가 천으로 가렸기 때문에 외모를 보고 시집 왔다는 말 모두 거짓이오. 하인들이 웅성거렸다. 서방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아내는 겉모습을 보지 않고 마음으로 이 혼사를 받아들였소. 첩의 소생이라는 것도 나는 일찍이 알았소. 그것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 금춘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졌다. 서방님께서 만복을 불러 앞으로 나오게 하셨다. 만보가 네가 본 것을 말하라. 예, 도련님. 만복이 고개를 숙이고 또박또박 말했다. 밤마다 금춘이 사랑채 담장을 넘어 외부 사람을 만났나이다. 뒷산 사당 근처에서 최가댁 화영 아씨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놀라운 숨소리가 퍼졌다. 무엇을 했는지 말하라. 화영 아씨가 금춘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방님께서 품에서 작은 종이 쪽지를 꺼내셨다. 이것은 금춘이 떨어뜨린 것이오. 화영의 글씨로 약을 바꿔 달고 옷장에 넣어라. 들키지 말아라라고 적혀 있소.
서방님께서 종이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다. 시어머니께서 받아 읽으시고 얼굴이 창백해지셨다. 금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사람들 사이로 차가운 숨이 돌았다. 금춘아, 무어라 변명하겠느냐? 서방님의 목소리가 낮고 냉정했다. 금춘은 입술을 떨었다. 한참을 버티더니 끝내 무릎을 꿇었다.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누가 시켰느냐? 정실마님과 화영 아씨가 시켰사옵니다. 무엇을 하라 했느냐? 약에 이상한 것을 넣으라 하셨나이다. 그리고 작은마님 옷장에 독초를 숨기라 하셨나이다. 작은마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라 하셨나이다. 금춘의 목소리가 떨렸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독초는 어디서 났느냐? 화영 아씨께서 주셨습니다. 약재인 척하라 하셨나이다. 내 죄를 알겠느냐? 예, 소인의 죄이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금춘이 이마를 땅에 찌우며 빌었다. 그 무릎이 마당에 닿는 소리보다 사람들의 침묵이 더 컸다. 시어머니께서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나를 바라보셨다. 세아가, 네가 정말 억울했겠구나.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니옵니다, 어머님. 진실이 밝혀졌으니 다행이옵니다. 시아버님께서 기침을 하시며 말씀하셨다. 세아가의 정성을 의심한 것이 부끄럽구나. 용서하거라. 아버님, 송구하옵니다. 소인이 부족하여. 아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없다. 서방님께서 마루 끝에 걸터앉아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오늘로 진실은 밝혀졌소. 내 아내는 죄가 없소. 금추는 이 집에서 내보내겠소. 퇴가댁과는 앞으로 왕래를 끊겠소.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금춘이 끌려나갔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다. 나는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햇살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시어머니께서 내게 다가오셨다. 세아가, 그동안 힘들었지? 아니옵니다, 어머님. 이제 마음 놓고 지내거라. 네가 이 집 며느리다. 예, 어머님.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아주셨다. 손이 따뜻했다. 서방님께서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계셨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드렸다. 서방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셨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다. 마당의 먼지가 햇살에 반짝였다. 나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숨 쉬는 것이 편했다. 이제 걷는 것이 자유로웠다. 진실은 늦었지만 결국 나에게 왔다. 노을이 누런 기와를 물들이던 저물녘 서방님께서 내 방문 앞에 서셨다. 들어가도 되겠소. 나는 고개를 들었다. 서방님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결기가 섞여 있었다. 예, 서방님. 서방님께서 들어오셔서 내 맞은편에 앉으셨다. 내가 믿음보다 소문을 먼저 들었소. 부끄럽소. 나는 한참 만에 입을 떼었다. 저도 진실을 알면서 숨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서방님께서 내 손을 살짝 감싸셨다. 이제 그대를 아무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겠소. 나는 숨을 고르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세월이 더디게 흘러도 결국 흘렀다. 시아버님의 얼굴빛이 돌고 시어머니의 말끝이 부드러워졌다. 친정에서는 소식이 끊겼다. 서방님께서 최가와 연을 끊으셨다. 후에 들으니 정실마님과 화영 언니는 집안 어른들로부터 엄한 꾸지람을 들었다 했다. 언니는 다른 곳으로 재혼을 가게 되었고 정실마님은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하게 되었다 했다. 금추는 관가에 넘겨져 곤장을 맞고 머나먼 곳으로 보내졌다.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가슴 한편이 서늘했으나 곧 잊었다.
나는 이제 앞을 보기로 했다. 해가 기울면 마당의 감나무 인맥 사이로 바람이 든다. 나 첩의 딸 최은희는 앞으로도 시부모 공경하고 남편을 섬기며 행복한 여생을 보낼 것이다.